그러면 이제 그때가 만약에 왔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좀 어떤 주식을 좀 담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음.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요. 음. 우리가 이제 미래라는 거는 특히나 종목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뭐냐면 음. 새로운 산업들이 나오잖아요. 음. 새로운 산업들이 나왔다는 것은 기존에 그것을 대체하고 있던 산업들이 빚을 잃어간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무조건 이 기업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고, 삼성전자가 반드시 10만 원, 20만 원 갈 거야. 지난 몇십 년간 올랐으니 앞으로 10년 뒤에도 삼성전자 30만 원이 가 있을까, 이런 얘기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건 저는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기업도요, 10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예. 과거에도 보면 전 세계 필름 시장의 거의 99% 이상을 독점했던 코닥 필름도 망하는데 2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마어마한 기업이 몇 년 만에 파산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휴대폰 시장의 70%를 차지했던 노키아라는 기업도 스마트폰이라는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해서 망했던 게 1년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높은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10년 뒤에도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맹신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10년 뒤에 미래에 우리가 어떤 기업을 사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래서 어려운 게 무조건 이 기업입니다라고 선택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원유 관련된 사업입니다. 원유요? 네. 원유라는 산업은 단순히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너무나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라텍스, 고무, 모든 것들이 이 기름이라는 데서 추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원유 관련된 사업은 10년 이내로 사라지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경기가 무너졌다가 원유 가격이 내려오고 경기가 이제 우리가 다시 산다라는 이 지표들을 확인하고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그때 원유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사놓는다면 저는 적어도 그 기업의 그 산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정도 바닥이 가면 굳이 원유가 아니더라도 웬만큼의 산업에서 사라지지 않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에 대한 관심과 공부만 멈추지 않는다면 그 미래에 가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산업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냥 굳이 그거를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 미래를 예측해보자면 이런 업종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때 가면은 얼마든지 더 많이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 정유회사를 산 건가요? 사실 이제 그런 해안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하는 거를 뭐 어떻게 일개 아마추어들인 저희가 뭐 예측을 하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산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워렌 버핏이 그쪽에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워렌 버핏이 한 걸 따라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그분들은 엄청난 시간과 자본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본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빠그러지더라도 추가적으로 투입할 만한 자금들이 넘치고 넘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개념으로 봐서 우리가 워렌 버핏이 샀으니까 이 기업들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실제로 워렌 버핏이 금융 2008년도 미국 서브라임 모기지 이후에요, 금융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때 사고 나서요, 몇 년 동안 금융기업들의 주가가 바닥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한물 갔다. 현자는 사라졌다. 이런 이제 비난이 많았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서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워렌 버핏은 그 몇 년 충분히 참을 수 있고요. 충분히 더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굳이 꼭 좋다라고는 하긴 어렵고요. 워렌 버핏이 지금 원유 관련된 기업들을 샀다라고 해서 꼭 원유 산업이 좋다 이렇게 답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최 코치님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제가 한번 거칠게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주식을 살 때라기보다는 조금 더 현금을 쥐고 있으면서 관망할 때고, 지금이 이제 많이 또 내려오긴 했는데 진짜 지하실 밑에 벙커가 있는 것처럼 더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는 거고.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좀 더 좀 조심하고, 오히려 현금을 지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전략을 좀 써도 좋겠다. 반등장에 나온다라고 하면 최대 현금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수개월 동안 거의 뭐 한 8개월 동안 반등장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때마다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해내오세요라고 방송에서 이제 말해왔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막 이게 막 3년, 5년, 10년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사실 모르는 거죠. 그거는 모르고. 그건 모르는 거고, 또
뭐 한 가지 첨부하자면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라는 것이 가장 길었던 게 2년을 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IMF 때도 우리나라는 불과 1년 6개월도 안 걸린 시기 만에 다시 회복을 했고요. 2008년도 서브라임 모기지도 마찬가지였고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카드 사태부터 시작해서 많은 위기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다 극복해왔어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2010년도 초반부터 2010년도 전부터 2016년까지 10년에 가까운 박스권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경기가 무너지지 않고 경제는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가요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박스권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무너졌다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지만 코스피라는 게 경제가 상승하니까 뭐 3년 뒤 5년 뒤라도 얼마든지 3,000포인트보다 훨씬 위로 올라갈 수 있겠네 라고 얘기하기에는 분명히 우리는 그런 시절도 있었다. 그런 점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최코치기님께서 좀 네. 과거를 좀 돌이켜 보셨을 때 네네. 투자를 하시면서 좀 어려우셨을 때가 있으셨나요?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시청자분들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조언 좀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투자로 몇 년 동안 실패 없이 잘했던 적도 있고요. 실제로 제 고객분들도 제가 저희 부자TV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제 고객분 중에서 마이너스를 본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듣지 않았던 분들은 제외하고요. 제가 이렇게 투자하십시오라고 해서 마이너스 났던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정말 많이 수익이 나고 자산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잘하다 보면 전문가든 전문가가 아니든 확증 편향이라는 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고 내가 아는 게 전부구나 이것이 정말 다 맞구나 너무 한쪽의 방향만 강력하게 잡는 게 오게 되면 정말 크게 한번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심하게 부러져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봄에 있어서 결코 함부로 긍정적으로 보거나 내가 과거에 얼마 전에 이런 걸 겪었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절대 확언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정말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2020년도, 21년도에 큰 상승장을 겪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분들은 이때의 기억을 앞으로도 대입을 하는 것만큼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결코 만만치가 않고요. 그때 내가 투자했던 것들이 잘 됐다고 해서 내가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전문가들 말 별거 아니네. 내가 오히려 이때 투자했던 게 훨씬 더 결과가 좋았어. 라고 생각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이 다음에도 투자를 했다가는 정말 크게 부러질 수도 있다는 것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문가들이 오히려 확증 편향이라는 걸 정말 많이 겪게 되거든요. 내가 앞에서 잘하다 보면 이 뒤에도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지금도 보면 손해본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 것이 올라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뷰를 얘기해주는 사람들 것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내가 손해봐 있다 보니까 내 것이 더 떨어질 것이다.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보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아무리 잘 되고 있더라도 시장에는 양분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두를 보면서 내 개념과 내 철학과 그리고 나의 방향을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결코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는 것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실질적으로 네. 그 계좌를 봤을 때 막 마이너스 50%막 이렇게 네. 파란불 좀 들어오신 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도 진짜 이거를 그러면 손절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네. 남은 50%라도 챙기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현실 도피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현실 도피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실을 도피를 하지 않고 지금 내 계좌를 그냥 당당히 부딪혀야 되거든요. 내가 손실이 크게 났어요. 그러면 저는 손실이 얼마 났든 간에 현금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금이 있는 분들이야 손실이 난 거를 버텨서 나중에 정말 크게 무너진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사서 평균 단가 낮춰서 얼마든지 다시 벌 수 있겠죠.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분들이 현금도 없는데 주식에만 돈이 다 들어간 상태로 마이너스가 큰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거 들고 있으면 언젠간 오르게 겁니다. 오를 수도 있죠. 물론 그 산업이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장기 투자에서 무조건 오른다는 것은 허황된 얘기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실제로 장기 투자에서요. 마이너스 나고 10년간 제자리인 기업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상승할 거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리고 음. 현금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이게 언제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 정말 많은 것들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손절이라도 하고 어쨌든 간에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정말 쓰라리고 아프지만 그래도 안도가 생기고요. 그리고 마음이 좀 그래도 편안해지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에 내가 더 바닥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손실을 본 현금이라지만 이것이 나중에 더 바닥에서 산다라고 하면 손실을 본 건 얼마든지 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야. 손실을 봤는데 지금 내가 팔면 오르면 어떡하냐. 맞아요. 딱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야, 진짜. 근데 투자라는 거는 선택지가 다양해야 됩니다. 이 선택지가 다양해야지 내 마음도 심리적으로 편안해지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지 않는 거지. 투자는 저는 심리가 90% 이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심리가 무너지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으면 투자는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정말 운 좋게 요행으로 잘 되는 것 빼고는 대부분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의 현금 확보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고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심리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심리적 압박감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덜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 확보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이것만큼은 피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현금 확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0%가 떨어지면요,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더 오르겠지 하다가 더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20%가 되면은 약간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손절을 할 수는 있긴 한데 하산이 좀 아쉽고 좀 다시 오를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 또 기다리다가 마이너스 30%가 갑니다. 그럼 이제 손절을 하기엔 좀 아무래도 손절폭이 커졌거든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냥 기다려보자 하고 하다가 마이너스 40%가 갑니다. 예. 그럼 이때부터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마이너스 50%가 가게 되죠.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현실을 외면하게 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영상들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요, 마이너스 50% 밑으로 내려가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때 가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라.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존버를 할 거면 이게 마이너스 70이 가든 80이 가든 어쨌든 끝까지 가봐라. 그것이 만약 가는 길이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 번 선택한 거 끝까지 존버를 가라. 하지만 어설프게 존버를 하다가 그때 가서 손절하는 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50, 60 이때는 네. 어설프게 손절하지 말고 존버로 가면서 네. 그 원화채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열심히 그런가요? 그 부업 뛰어가지고 네. 현금 마련해서 네네. 더 사는 거죠, 오히려. 네. 사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죠. 네. 근데 진짜 50, 60 되는데 거기서 손절해버리면 진짜 네. 이거는 정말 너무 그렇죠.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가기 전에 손절을 할 수 있을 때 어. 손절을 해라.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마이너스 50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요. 네. 여기서 이제 원금을 회복하려면 이제 100% 네. 올라야 되잖아요. 맞아요. 100%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실 이게 추가 현금이 이렇게 투입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힘든 일인 거죠.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손절을 하고 네. 더 떨어질 때 그때 또 사고. 네. 그래서 손절도요. 마이너스 폭이 큰 분들은 전체를 손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30%에서 많으면 50%만 손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오를 수 있는 걸 대비해서 남겨두는 거고 그것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 앞에서 현금 확보를 해놓은 것과 추가적으로 내가 원화채굴을 네, 한 거를 가지고 이때 평가 단가를 좀 낮출 수 있게 매수를 하라는 거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50에서 원금으로 가는 건 100%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정말 네. 힘든 거니까 네. 이제 또 다 파는 게 아니라 네. 거기서 한 뭐 절반 정도를 팔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네. 이게 이제 이런 그 박스권을 그릴 수 네. 있으니까 이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네. 수익을 거두면 네.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보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폭이 좀 줄었을 때 그때 뭐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듯이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듯이 손절도 그런 반등장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해놓는다면 그러면 손절을 볼 때는 정말 힘들지만 아마 하고 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게 기다려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주식들이라고 네.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런 네. 거 보면 한 30%? 네. 뭐 40%까지도 빠지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30%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 그 정도는 좀 계속 존버를 해도 괜찮아요. 그 종목 네. 자체는 좋다고 보통은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도
부채 비율이 높고 지금 같은 시기에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정말 존버를 하면 안 되는 기업들인데요. 어쨌든 그래도 부채 비율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낮고 그리고 또 현금 유동성도 높고 어쨌든 기업 어떤 산업들의 선도 그룹들은 그래도 훨씬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안전한 기업들은 저는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대신에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면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은 내가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을 확보해라. 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직장인 분들이요. 네. 만약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주 하면 삼성전자잖아요. 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네. 그럼 그런 게 한 30%가 네이버, 카카오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네. 아무튼 50%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 직장인 분들은 이제 일을 하면서 네. 매달 적립식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런 국민주, 네. 대형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좀 물을 타는 거 네. 그런 전략은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네.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이게 분할 매수라는 것도 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쪼개기는 분할 매수가 아니다. 분할 매수라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 기업이 있습니다. 10만 원의 기업이 있으면 저는 이걸 계속 산다기보다는 내가 현금을 확보해서 10만 원이 7만 원 내려왔을 때 한번 5만 원 내려왔을 때 한번 이렇게 사는 것이 낫지 그걸 계속 사는 것은 쪼개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건 분할 매수라고 보기 어렵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나 사실은 우리가 분석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분할을 해버립니다. 조금 성장해버리면 분할해버리고 조금 성장해버리면 분할해버리는데 이 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기업이 아무리 지금 비전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 지나면 분할해버리면 주가는 과거의 고점보다 더 올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빠져나가는 네, 기업 가치가 계속 빠져버리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배제하고 앞으로 오르겠지 하고 그냥 막연한 생각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그 대기업이라 해서 무조건 막연하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 네,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런 거 좀 자유로운 미국 주식을 좀 위주로 사야 되나요? 어떻게 본다면 우량주를 지속적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저는 카카오 네이버보다는 차라리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낫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지금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향후에도 뭐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데이터로 만든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물건을 만드는 기업, 사양되는 산업들이 아니라 데이터 산업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가상의 어떤 산업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건 앞으로 더 성장할 테니 아직까지 우리나라로 본다면 그런 기업들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미국 기업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기업은 좀 어떠세요? 다 나오네. 네. 사실 저는 국내 주식을 많이 해본 사람이고요.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은 잘 모릅니다. 예, 그 분야만 파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테고 저는 그 분야까지 공부할 만한 시간은 좀 되지도 않고요. 그 기업들에 대한 그 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단순 펀드로만 해봤습니다. 예, 펀드로만 해봤고 그 중국 주식을 개별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중국이라는 국가가 자본시장을 이제 개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제 완벽히 개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을 때 2018년도에도 당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강의하고 다녔던 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중국을 무너뜨리고 그 사이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한 싸움이 강하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딱 멈춘 바로 다음날 중국은 자본시장을 개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자본시장을 개방하겠다라고 한 것에 100% 이행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국이 계속적으로 그런 자본시장을 개방한다고 하면 그때는 중국에 대한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도 될 것 같다. 그때가 된다면 정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코치님 제가 너무 이렇게 꼬치꼬치 캐무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긴 시간 동안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혹시 끝으로 네. 좀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요. 단순히 차트만 공부하고 단순히 경제학만 공부한다라고 해서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시각과 통찰력 방향을 잡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언제까지 주식을 전문가 말만 듣고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문가 말이라는 것이 무조건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해가 얽히면서
정말 나한테 100%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양쪽 모두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투자라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는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오는 게 투자입니다. 결국은 동일한 이 물건을 가지고 서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내 수익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요행으로 그냥 운으로 누군가의 말만 듣고 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고 봅니다. 쉽지 않은 분야이긴 하지만 적어도 주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더 노력하고 더 남들보다 공부를 해야지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자TV의 최코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